아, 예. 그래서 미국 달러가 지난 1년간 강세를 보인 거죠. 예. 그걸 몰랐다는 거지. 아, 경제학자들도, 예. 경제 전문가들도, 정권 전문가들도. 예. 그러니까 달러 약세, 원화 강세라고 얘기해버린 거지. 아, 예. 그래가지고, 그럼 다시 그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결국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비싸질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한 거고.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깨지는 거야. 왜냐하면 아, 기업은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대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러한 박사, 교수 같은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듣고 환율에 베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꾸로 가버렸단 말이야. 전망하는 사람들, 네, 경제학자, 네. 경제 전문가들이. 그럼 기업하는 사람들도 거꾸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이 깨지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예, 원화의 가치가 비싸질 거라고 경제학 박사 교수들이 예측을 하면은 수출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빨리 팔아야겠죠. 빨리 팔지. 예, 원화의 가치가 더 비싸지기 전에 이걸 빨리 팔아버려야지 자기가 이익이 많으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1200원에 팔 수 있는데 1100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1100원에서 1000원 갈 줄 알고 매도를 했는데 1150원이 돼버리면 50원 악가가 나는 거야. 50원 손실이 생긴다. 예, 그럼 매출액 마진율은 3, 4%인데 환율에서 3%, 4% 깨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이익은 제로지. 그죠? 예, 예. 그러면 주가 빠져야지. 외국인은 또 보유주식 팔아야지. 그러니까 예, 순수익이 4% 났다고 하면은 예. 난 그 상태에서 환율 예측이 실패만 하지 않았다라면 순수익 4%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실패 안 했으면 이익이 남는 거지, 영업이익이. 근데 지껏 힘들게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수익도 났어. 근데 여기서 환율 예측에 실패를 한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게 주가 하락으로 가게 된다. 이익이 안 어, 생기버리니까. 가지고 있으면 예, 1200원 가는데 1100원 할 때 팔아버리면 한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잖아. 예,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조차도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가야 될 게 못 오르는 거야. 그래서 개미들이 다 당해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 수준이 낮다, 금융 전문가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아, 예. 그래서 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수준이라고 얘기하잖아. 한국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수준이. 아, 그런가요? 그런 얘기 돌아요. 우리 유튜브에서 뭐 인지도가 높은 경제 전문가 학자들 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니까. 그런가요? 예? 예. 이건 아, 내 얘기가 아니고 예. 국제금융시장이 그렇다 이거지. 한국 그렇구나.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수준이다. 예. 그걸 증명을 그러니까 해버렸잖아, 지난해. 항상 경제 유튜브 보면은 뭐 예. 외국인한테 당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실력이죠. 실력 때문에 당한 거지. 음, 그러니까 외국인이 실력이 안 되니까 기업 이익이 안 나오잖아. 그죠? 예, 그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기업 이익이 안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난해 1년 동안 계속 팔고 나간 거야. 왜? 1100원에서 1180원 할 때까지 환율 내린다 했거든.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이름 난 사람들 많아. 다 대부분이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야. 네,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니까 기업 이익이 안 나와. 기업 이익이 안 나오면 주가는 빠져야 정상이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한테 당한 거냐? 아니면 경제 전문가와 경제학자들 실력 때문에 기업이 망가졌고 외국인은 그것을 이용했느냐? 그 차이지. 그죠? 나는 후자라고 보거든. 그 음,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가 무능하니까 또 금융 전문가들이 무능하니까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격 빠지니까 미리 다 알고 빠져나간 거야. 그걸 외국인이 이용한 것이지. 뭐 혹자는 그걸 보고 양털 깎기라는데 동의 못해. 왜? 전망에 실패하면 당연히 기업 이익이 망가지는데 우리 질문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 외국인이라면 팔고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팔고 나가죠. 그걸 보고 양털 깎기라 하면 말이 되나 이거지. 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요. 환율 전망에도 실패하고 음, 가상자산 투자에도 실패하고 음, 주식 투자에도 실패하고
그러면 또 기업의 금리도 올라가요. 조달 금리도. 예. 왜냐면 기업 이익이 망가지니까. 그러면 기업 재무구조도 그러니까 나빠져요. 기업 이익이 망가지면 왜 기업의 금리가 오르나요? 기업 신용도가 떨어지잖아. 아, 네.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야. 아, 은행이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은행의 돈 갚을 능력이 약화되는 거야. 너네 왜 이익이 이거밖에 안 나와? 너네 금리 더 그렇지. 받아야겠다. 너네 돈 못 빌려줘 이거 아니야.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 더 내놔 이거야.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경제학 박사 교수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그거를 따라가서 베팅을 하는데 거기에 실패를 한다. 예. 그럼 결국에 환차손이 발생하고 그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주가 금리까지 하락으로 올라간다. 이거.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폐 개념이 중요하냐라는 거지. 엄청 중요하네요. 화폐 개념을 잘 모르니까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가상자산 투자 실패하고 주식 투자 실패하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야. 모든 문제가 화폐가 뭔지 이 화폐의 기본 성질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네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보시는 그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깨달으신 이 화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래 굉장히 중요하죠. 화폐를 알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고. 예, 우선 화폐는 가치 척도 역할을 해야 돼. 이게 가치 척도가 뭐냐 하면 그거 평가 대상이 돼요. 집은 얼마, 예. 사과는 얼마, 비트코인은 얼마.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가치 평가의 대상이야. 그죠? 화폐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물건들의 가격을 책정할 수 그렇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 얘기야. 예.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얼마 하는지 화폐가 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과 얼마, 배 얼마 이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는 가치 평가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처럼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비트코인 얼마인지 모르잖아. 사과도 얼마인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화폐는 가치 평가의 주체라 해야 되지. 그래서 가치 척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교환수단이라는 이 말도 중요한데 가치 척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단순한 교환수단이 아니고 예. 일반적인 교환수단인데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언제 어디선지 교환수단이 돼야 돼. 일반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네네. 근데 예외적으로 교환수단이 되는 거 있잖아. 상품권처럼. 뭐 도서 상품권, 예. 백화점 상품권. 예. 그거는 일반적이지 아니야. 그거는 특정 상품이나 그다음 특정 장소, 그죠? 예. 거기서만 교환수단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환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거는 예. 되고 교환이 어떤 거는 안 되고 또 그 테슬라 그 머스크 대표처럼 한 두 달 그 테슬라 전기차하고 비트코인 받고 교환해 주겠다 해놓고 가격이 내릴 것 같다니까 취소시켜 버리잖아. 어떻게 화폐가 그런 식으로 해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화폐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가치 척도 역할도 못하고 일반적인 교환 수단도 아니고. 그러면 소장님 이러한 가상화폐로 불리는 것들의 옹호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언젠간 그래도 이게 일반적인 화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사기성 발언이라고 봐요. 우선 첫째는 가치 척도 역할을 못하는 게 어떻게 화폐가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5년 전에도 5만 원짜리고 지금도 5만 원짜리야. 내년에도 5만 원짜리야. 그런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다른 거야 이게. 예. 한 달 전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화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거는 그거 화폐 개념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성 발언이다. 예. 근데 문제는 교수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화폐 개념을 몰라가지고 교환 수단 역할을 하면 화폐라고 보는 거야. 예. 그러면 교환 수단을 화폐라고 보면 모든 물건이 다 교환 수단 돼서 부분적으로는 그죠? 예. 네. 책하고 다른 책하고도 바꿀 수 있고 그죠? 예. 책하고 먹을 거하고 뭐 학생들은 바꿀 수 있잖아. 오뎅 10개 사주면 내 책 이거 넣어줄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예외적인 교환 수단이지 일반적인 교환 수단은 아니에요. 그거는 물물 교환도 가능하잖아.
물건하고 물건 바꾸는 거. 그러면 교환 수단이 다 돈이냐라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화폐라는 말이 필요 없지. 다 돈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념을 모르니까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어느 날 화폐가 될 수 있다라는 사기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 두 개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가치 척도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불 수단 역할을 해야 돼요. 지불 지불수단. 수단이란 뭐냐면 돈을 빌렸으면 내가 다른 걸 안 갖고 그 화폐를 가지고 갚잖아, 그죠? 예, 그리고 또 대금 결제, 뭐 예, 받을 돈 이런 거 사인간에도 대금 결제, 그죠? 일을 해주고 나면 뭐 내가 대금을 받는다든지, 그죠? 예. 그 대금 결제 역할, 지불 수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상자산이 내릴 것 같으면 받을라 하나? 아무도 안 받을라 하죠.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 하다가 5천만 원 갈 것 같으면 누가 받을라 하나? 아무도 안 받을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불 수단 역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갖춰야 저 조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 예. 가상자산이. 소장님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그럼 국가에서 아예 이걸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국가는 재정위기가 돼. 그래 예, 해버리면. 은행은 금융위기로 발전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내려고 할까? 8천만 원 할 때 내려고 할 거 아니야. 비트코인이. 그죠? 근데 국가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 공무원 월급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면 8천만 원 할 때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2천만 원밖에 안 돼. 3천만 예, 원. 네. 그러면 공무원 봉급이 얼마까 아껴? 80% 줄어드는 거야. 그럼 공무원이 생활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그럼 음,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예. 그러면 국가는 빚을 내 갖고 그걸 해결을 해야 돼. 그럼 재정위기라. 화폐 예. 제도 하나 잘못 정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절대 국가는 그걸 화폐로 지정 안 하지. 또 음, 금융에서는 어떻게 돼? 금융에서 부숴놔버려요. 왜? 갚으려고 할 때는 빌려갈 적에는 가치가 있을 때 빌려갈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8천만 원 할 때 빌려달라 해. 그리고 갚을 때는 비트코인 2천만 원 할 때 갚으려 해. 예. 그럼 은행이 망해버려. 아, 네. 그쵸? 아, 그럼 소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가상화폐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가상화폐를 만들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중앙은행이 말하는 디지털 화폐를 하는 거야. 예,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 다만 디지털 기술로 이용해가지고 음, 발행해서 뿐이야. 가치는 똑같대. 500원짜리는 작년에도 500원, 예, 내년에도 500원, 예, 지금도 500원이야. 예. 그러니까 가상자산하고 본질이 다르다는 거야.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와 또 가상자산을 동일한 수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 거예요. 아, 진짜 정말 핵심을 뚫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상화폐로 불리는 그 가상자산들이랑 예. 국가적 차원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랑은 아예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얘기네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자체가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지. 이게 디지털 화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금을 가지고 결제하잖아. 그것도 디지털 화폐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우리 그 통장 계좌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는 그 사실상 우리가 쓰는 화폐랑은 다른 게 똑같, 없다. 그렇지, 똑같다는 거예요. 아, 똑같은 거고. 근데 현재 예. 시중에 나와 있는 가상자산이라 불리는 것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망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하나는 그걸 법정 가상화폐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화폐가 아니고, 그래 하더라도 보조결제 수단이지, 보조결제 수단하고 화폐는 다르잖아요. 상품권도 보조결제 수단이야. 예. 왜냐하면 특정한 상품, 또 특정한 장소, 그리고 백화점, 거기서 사용하니까 보조결제 수단이야. 근데 음, 상품권도 법이 있어가지고 상품권 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그 비트코인이죠. 엘살바도르는 그걸 승인해 준 거야. 엘살바도르 법정화폐는 달러예요. 미국 달러. 예. 그러니까 미국도 달러를 사용하지만 엘살바도르도 미국 달러를 사용해요. 그러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다면 그 달러는 없애버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못 없애냐? 미국 달러 없으면 그게 얼마인지 몰라.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잘 모르는 그某某교수가 그걸 법정화폐라고 자꾸 혹시 모민한다고. 아, 네. 화폐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예. 네? 그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라고 해가지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지금 교수하시는 분들 다 암기하는 세대잖아. 객관식 세대. 그쵸? 고등학교, 그죠. 대학 시험 들어갈 때까지 객관식이야. 수능 제도가 다 객관식 문제죠. 그러니까 외워버린 거야. 이해를 못하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그 다음 중에 옳은 것이 없는데 저끼리 이게 옳은 거라고 답을 정한 거야. 그래서 주관식으로 하면 30점도 안 되거나 과락인데 객관식에 그 달 1, 2, 3, 4, 5번 중에 그게 없어. 같이 척도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정답인데 일반적인 교환 수단만 탁 넣어놓고 요게 예. 정답이라고 얘기해 버린 거야. 예. 그게 30점짜리 정답이야. 그런 식으로 교수가 된 거야. 예. 수장님께서 작년에 8.15번에 출연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얘네들은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다. 자산 중에서도 기타 그렇죠. 자산이다. 예. 근데 그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비쌀 때였거든요. 그렇죠. 2019년 7월도 기억되는데 국제회계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 기구예요. 회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국제 간에. 네네. 거기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 등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라고 논의를 했어요. 그 논의하는데 결론은 하루에 나왔지만 거의 하루 이틀 고민했겠어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간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지었나 하면 기타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타 자산이면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은 알 거예요. 현금 자산 다음에 현금과 유산, 우편한 정서입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에 가까운 순으로 나열해요. 대차 대조표가. 근데 기타 자산으로 보려면 맨 끝이에요. 자산에서. 그리고 BIS 자기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권은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순간 BIS 자기자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냥 일단 화폐로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국채 정도만 그래도 인정해지 회사채만 하더라도 한 30% 까버리거든요. A급도. 액면가에서. 네. 그래갖고 자기 자본 비율을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이것을 화폐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이미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은 화폐가 아니에요. 이건 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죠. 자산 중에서도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유가증권과 같은 거는 보다 훨씬 못한 거로 지금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향후 그 많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비쌀 때 이것들은 뭐지? 기타 자산인데 국제적으로 뭐 그거를 분류하는 회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국제 회계 협회를 하는 게 있다고. 회계하려고 하면 뭐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어디다 넣을 거냐, 유가증권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고정자산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유동자산에 넣을 것이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타 자산에 넣는다. 이거는 화폐가 또 아니고 유동자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유가증권도 아니고 주식과 채권은 가치가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샀으니 자산은 자산이야. 예. 그러니까 기타 자산에 였자 이래고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할 수밖에 없지. 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라고 한 게 가장 큰 잘못이지. 또 앞으로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을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 발행해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비트코인 무슨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뜻하게 거짓말을 한 거야. 화폐라는 그 포장을 해갖고 사기를 친 거야. 예.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을 또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예.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기 에너지 받으세요.
오늘 봐라.